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박혜영 PD, 이제는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경주 지진은 규모 5.8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어제까지 발생한 여진만 총 459회로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은 이제 경주 시민들일 텐데요. 자, 그런데 사실 피해도 피해지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지진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여진에도 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좀 잦아들어서 예전의 그 평온을 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지진 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지진의 원인은 한반도 동남쪽을 지나는 양산 단층의 지각 변동에 있습니다. 그 여파로 총 459회에 달하는 여진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경주 지진의 원인과 피해 실태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2일 밤 7시 44분 경북 경주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40여 분 뒤 더욱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한다. 저도 나이 60이 됐지만은 그 있는 동안은 제일 큰 지진이라고 봤건 첫 지진이요. 그다음에 다시 지진이 일어날 때 5.8 나는 거는 물론 뭐 어른들도 연세 많은 어른들도 80 이상 된 어른도 생애 그런 지진을 처음 봤다 그러거든요. 그 지진이 집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고. 두 번째 5.8이가 그거 올 때 집이 막 흔들어가 막 옷 걸어나는 다 방에 떨어지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리가. 오이 앉아만 다 살았는가 싶었어. 저기 있는 담이 속에 이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진은 경주 내남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담장이 무너지고 기와가 내려앉는 등 가옥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주민들이 다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 더구나 내남면 일대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인 까닭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뭐를 치우려고 해도 뭐 치울 수가 있지. 다리가 무릎 아프지, 허리 꾸꾸리가 무슨 일 하는겨. 이처럼 경주 지진이 발생한 그날 경주 전역은 예상치 못한 지진에 집에서 나와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먼저 도망을 나갔고, 그리고 아빠와 저희는 아이들이 저녁 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옷가지 정도만 챙겨서 나갔을 때 이미 4, 5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어요. 건물들 없는 좀 넓은 길 같은데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가서 차 안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1시간, 2시간으로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지진은 경주 문화재까지 훼손시켰다. 신라를 대표하는 석조 건축물인 첨성대는 몸체가 북측으로 2cm 기울었고 상부 모서리는 5cm나 벌어졌다. 또한 불국사 경내에 자리 잡은 대웅전과 다보탑도 부서지거나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지금 저희 조사팀이 분황사탑, 석빙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밀 계측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진은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던 만큼 경주 일대만이 아닌 남한 전역 곳곳에도 피해를 안겨주었다. 집과 상점에선 물건들이 마구 쏟아지고 심지어는 고층 건물과 부산의 광안대교까지 휘청거린 것. 그렇다면 지진의 안전지대라 불리는 한반도에서 왜 이토록 강력한 지진이 느닷없이 발생한 걸까? 일부에선 2011년에 발생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과거의 지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조 때, 그 17세기죠. 인조 때 이 한반도 동남부에서 큰 지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이때 리터 규모로 보면 거의 6.5 이상 지진들이 최소 4번 이상 일어났어요. 또 신라시대 때 보면 779년도에 대표적인 건데요. 지진이 그것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과 큰 지진과 지진 사이의 공백기를 보면 한 400년 내지는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정도의 큰 지진이 나고 아직까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0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 이 400년 동안 한반도의 이 동남부 지각에는 계속적으로 응력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즉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걸쳐진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양산 단층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양산 단층이 지금 170km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지진을 발생시키면서 지하에서 움직인 단층은 아마도 한 6k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60 몇 킬로가 남아있죠. 그래서 한 6km 정도에서는 아마 지하에 누적된 응력이 해소가 됐을 건데 이 주변에는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해소가 안 된 거거든요. 또 나머지 양산 단층을 자극을 하면 그 옆에 또 옆에 있는 양산 단층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따라서 지난달 28일까지 무려 440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10월 들어서까지 합하면 총 459회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규모 5.8 이상의 지진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집에서 느끼는 건 더 불안하죠, 그거는. 지금 이 선에서 이게 이제 멈춰질지 더 크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잖아요. 지진이라는 거는 뭐 몇십 초만 돼 보면은 크게 완전 집이 무너질 정도니까 더 불안감이 더 느껴지죠, 그게. 이제 피난 가방 같은 조그만한 거를 해서 문 앞에 있는 방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앞으로의 지진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그 여진 발생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뭐 수일에서 수주 정도 여진이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2, 3회 정도씩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규모 3.0 내외 이제 여진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실제 규모 5.8 그 규모 지진보다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5.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예측의 근거를 묻자 여진의 통계적 추이만을 제시할 뿐 심지어 이번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지진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거고 또 매뉴얼도 없고 무슨 뭐 지진을 방지 대책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재난 대비 매뉴얼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실상 초기 버전에서부터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는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지진 대응 매뉴얼이 서로 달라서 서로 연계 협력하기가 어렵다라든지 또 심지어는 그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02로 시작하는 국번을 가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고 있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 대응 매뉴얼조차도 현재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0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부실한 재난 대비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따라서 우린 대피 매뉴얼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면은 물론 서면과 전화 인터뷰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유관기관들 사이에 이 매뉴얼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기관이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도 보면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좀 잘된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하나 갖다가 거의 다 복사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고려된 매뉴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제시하고 있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은 10가지에 불과하다. 지진의 규모에 따라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민들로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러나 이마저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일본어로 된 대피 요령, 중국어로 된 대피 요령, 한국어로 된 대피 요령, 필리핀어로 된 대피 요령, 인도어로 된 대피 요령 등과 같이 굉장히 그 국가 언어별로 대피 요령이 다 마련이 돼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항상 같이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도요.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또 그 지역의 취약 요소별로 그 대응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에게 그 실시간대로 경보를 울리고 대피 장소라든지 이것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난 매뉴얼은 걸음마 수준이란 것이다. 더구나 대피 장소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주 지진 피해 당시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다.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피 방송을 하라, 뭐 경로당을 대피하라, 노인들 집을 둘러보라. 뒷마을 같은 여기서 1km 좀 떨어졌는데 거기는 기존 연령이 80대 넘는 어른들만 있어요. 거기는 쉼터도 하나 없고 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길게 나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전혀 없는 지진을 겪으며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마주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지진 공포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정부의 무능함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 12일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도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규모 5.8의 강진 당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3시간 넘게 열리지 않은 건데요. 지진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 또한 경주 지역엔 5분 뒤, 나머지 경북 지역엔 12분이 지나서야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국민안전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와 함께 지진 대피 장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진 대피 장소로 공공기관의 공터나 학교 운동장을 지정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건물들이 모두 내진 설계가 된 게 아니어서 대피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그나저나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 주민들을 위한 복구는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진앙지였던 경주 내남면 일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와 봉사단체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는데요. 그런데 기와를 덮거나 담장을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해 복구 지원금 또한 부족해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의 복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지진 대책을 담아봤습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2일 정부는 경주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행정, 재정에 관한 특별 지원이 시작됐는데 중앙재해합동조사단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피해액은 102억 4,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연 실제 피해액도 이와 같을까? 그 전파라 그런 게 집이 다 부지고 넣었을 때 900만 원 보상, 반파라 그럴 때는 450만 원, 이 기와장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할 때 450만 원 지원이 뭐 정해졌다나 그렇고 소파라 그러면 이 기와장을 용마루라는 전체를 뭐 어느 정도 뿌리면 거의 우리 주민들은 다 소파에 해당되거든요. 즉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의 피해액을 책정해놓고 그에 따라 복구를 해준다는 것.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복구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집이 두 채나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주민이 거주하는 집 한 동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 재난구역이라고 선포를 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은 그 집을 다 지어준다, 마을에 다 해준다. 심지어 어떤 유언비에 뭐 돈을 벌었다, 누구는 뭐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말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인데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반화돼 버렸어요. 담장이 무너졌다 그래서 금간 부분만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담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이 가면 다음 지진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영세 상공업자의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즉 내가 가내수공업이라든지 벽지 도배 장판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걸 보관하는 창고가 무너져서 못 쓰게 됐다든지 할 때는 전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진 피해 주민들은 계속해서 땅의 흔들림을 느끼거나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지진 트라우마를 치료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의료계에선 일부 고위험군의 주민들에게라도 정신적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위험군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장애인이시거나 또 임산부, 뭐 노인, 또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트라우마를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트라우마가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단 잘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먼저 선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나서 보상하라는 것. 이는 어쩌면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확실한 지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은 내진 설계에 있다. 실제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대상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서서히 붕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즉 내진 설계가 됐다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거나 혹은 무너지더라도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면서 그 기준이 강화돼 왔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만큼
전국 평균 내진 설계율은 34.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내진 설계된 건물일지라도 규모 5.5에서 6.0까지만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기존 건물들이 과연 지진에 안전한지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있는 노후된 건물들, 그런 건물들에 대한 지진 예비 성능 평가라든지 안정성 검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이 저층 건물들이 많아요.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보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이 예고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돼야만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심의에서는 구조 부분이 상당히 등한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조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공이 돼서 완성이 된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건축사가 감리를 수행하고 또 준공검사도 나가고 있지만 구조기술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 해당 건물이 설계에 준해서 시공되고 있는지 또 시공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 건축비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내진 설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마련돼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행 건축법에 보면은 3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내진을 적용할 경우에 지방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경우하고 대수선 할 경우하고 이제 비율은 다르거든요. 신축을 할 경우는 10%,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50%를 취득세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2층 이상으로 이제 다시 저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건축 구조 설계 사무소라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건축 구조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짓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비용이라든지 또 기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를 하는 것만이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내진 설계는 집안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 있고 또 합리적인 내진 설계를 하려면 집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진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안 조사라든지 또는 지진 관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정리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집안의 상태와 집안마다 발생했던 지진 추이를 알아야 최적의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경주 지진의 발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양산 단층이 과연 활성 단층인지, 또한 한반도의 활성 단층은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활성 단층 지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층의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근처에는 위험물 시설물을 통제를 한다든지, 또 그 주위에 건물을 불가피하게 지어야 된다면 내진 설계 기술을 강화를 한다든지, 모든 국토를 내진 설계를 다 강화할 필요가 없다. 그럼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지진에 대한 위험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단층 지도가 기본 도면으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을 추진했다. 그 결과 3년 만인 지난 2012년 보고서를 통해 경주 지진 피해를 불러온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 양산 단층이라는 단층이 전체가 활성이라는 건 아니고요. 양산 단층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양산 단층 대라고 하는 의미에 봤을 때 작게 1km에서 1.5km 그렇게 분절된 단층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단층들에 대해서 일부는 연대 측정을 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활성 단층의 정의에 해당되는 연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연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층들이 다 활성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지진이 위치한 진앙 위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선 이번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본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활성단층 지도를 보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진학자, 단층학자 훨씬 많거든요. 한 100배는 많을 겁니다. 그런 데서 30년 걸리는데 우리 보고 3년을 만에 해라. 이거는 그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은 걸린다.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것의 결과 자체는 딱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했겠죠. 따라서 현재로선 한반도의 활성단층을 조사하는 것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도 정확한 관측과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제 불만을 터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은 발생했는데 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느냐. 또 뭐 그런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도 빨리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정보가 빨리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빨리 분석되고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다 맞물려져야 되겠죠. 또 빠르고 정확한 지진 경보 전달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진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관측소가 증설이 되고 더 많은 정보가 생성이 되려면 관측소를 운영을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가공해서 전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런 인력이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와 함께 중앙에 집중돼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다. 우리나라 정보 전달 체계의 대부분은 다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그런 정보를 전국에 있는 관측소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전달을 하는데요.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그 경주 지역인데 서울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전달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현지에서 느낀 사람이 그런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는 어디에 신속하게 배포가 되어야 돼. 그리고 어떤 정도의 설명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주 지진 이후 가시지 않는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더욱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원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에 보면 보통 그런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반경 30km 안은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거나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이제 부산, 울산에 있는 고리원전 단지인데요. 고리원전 단지에서 한 30km 반경의 인구가 약 3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 자체로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그
그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밀집도에 있어서도 거의 1위 국가입니다. 거기에 2개의 원전을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개의 원전이 밀집해서 운영이 되고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10개에서 어떤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라는 거는 엄청나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야당에선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 중단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지진을 내일 났을 때 빨리 이를 좀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 그 기준을 강화하고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지금 위협적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빨리 건설 중단시키다든가, 이런 응급 조치를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지진 등 이런 사태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응급조치, 응급 처방조차도 남일 바라보시 시간이 약이겠지요. 국민들이 잊으면 또 이거 가지고 아숭치지 않겠지. 어쩌면 개발이 더 우선이다, 안전보다, 이런 쪽에 철학이 경도돼 있어서 이런 국민을 그냥 대재앙으로 몰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부로 하여금 움직여 나가게끔 그런 압박 노력을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이후 459차례나 이어진 여진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 주도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해결책을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진 발생을 대비해 행동 요령을 익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일단 집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성급하게 나가시는 것은. 그럴 때는 먼저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방석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책상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지진이 강진이 물러갈 때까지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좀 잦아들면은 현관문을 개방하고 또 가스, 전기를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잠잠해지면은 밖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통한 지진 대피 훈련은 중요하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진을 알고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익힌다면 좀 더 현명하게 지진에 대처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이 대피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도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진은 더 이상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1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새로운 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대피 요령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피 요령을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지진이 어차피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는 피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야말로 가장 중요한데요. 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대피 매뉴얼이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진하면 가까운 일본이 떠오르듯이 일본은 철저한 지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할 경우 누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피 매뉴얼에 담겨 있고요. 또 일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대피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대피 매뉴얼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도 그렇고요. 또 원전이 많이 몰려있는 울산이나 부산 부근의 경우에는 이 400개 이상의 아까 말씀하신 활성 단층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은 과연 원전 지역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규모 6.5로 내진 설계된 원전을 앞으로 규모 7.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진 발생 시 수동으로 전환해서 원전 사고를 대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이 가동되는 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강한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렇다면 새로 건설될 신고리 오리코기의 백지와 함께 기존의 원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지금 이루어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계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는 지진의 공포를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크나큰 지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과 또 체계적인 지진 매뉴얼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